MC 내레이션, 오프닝, 한국어.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대전에서 결혼한 아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다. 걱정이 된 아버지는 반찬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올랐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그 집 안에서 들려온 건 빛, 찰싹, 따기 소리, 그리고 이 멍청한 놈, 누구 허락받고 아버지 우는애? 떨리는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건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이 아들을 지옥에 밀어 넣었다는 걸. 당신이 지금부터 듣게 될 이 이야기는 한 명의 아버지가 정의를 되찾기 위해 칼을 꺼낸 이야기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강렬하고 그 어떤 뉴스보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부 황혼 속의 징조, 호이, 아이, 봉덤 바오 히읗. 장면 1.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대전 기차역은 지고 가는 오후의 황금빛 잔재로 뒤덮여 있었다. 겨울이 조용히 찾아와 코트 안감과 살갗을 스며드는 한기를 남겼다. 흩어진 승객들 사이로 한 남자가 출구 게이트 옆에 서서 약간 해진 캔버스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이었다. 가방 안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용기들이 들어있었다. 갈비찜, 직접 만든 무김치, 양피지에 쌓인 떡들이었다. 각각의 요리는 그의 아들이 좋아했던 그대로였다. 하나하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기도였다. 한때 법정에서 두려움의 대상이고 정계에서 입에 오르내리던 검사였던 윤명우는 이제 닳고 다른 회색 코트를 입은 은퇴한 공무원처럼 보였다. 어깨는 나이 탓인지도 모르지만 평생 어떤 판사도 가늠해 보지 못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탓이었다. 10분 만에 5번째로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유진 씨, 전화 연결 중입니다. 또 한 번 긴 신호음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의 연습된 낙관주의 뒤에 차오르는 불안감을 감추었다. 아마 바쁘실 거예요. 결혼 생활 때문에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을 갉아먹었다. 유진 씨는 며칠째 그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그의 전화는 항상 착신 전환되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유진 씨의 문자는 이모티콘, 오타,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질문들로 가득했다. 아빠, 밥솥 리셋 어떻게 해요? 두부 냄새가 이상해야 하나요? 이제 고요. 명우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손을 잡은 젊은 연인들, 엄마 코트에 매달린 아이.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높고 순수한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아빠, 아빠, 내가 그린 것 좀 봐. 그 기억은 마치 가슴을 후려치는 듯 강타했다. 7살 유진이 자랑스럽게 막대기 인형 가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명우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 그림은 여전히 지갑 속에 있었다. 그는 다시 가방을 확인했다.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습관처럼.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이제 때가 되었다. 2장. 복도의 메아리 대전의 뒷골목은 서울의 뒷골목과는 달랐다. 더 조용하고 깔끔했지만 공연 사이의 무대처럼 으스스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는 유진의 새 집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빌라였다. 너무 깔끔했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1번, 2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림자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어쩌면 유진이 집에 없는 건지도 몰랐다. 어쩌면, 아니, 그건 아니었다. 떠나려고 돌아서는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지갑이었다. 식료품 봉지 옆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이었다. 그는 몸을 숙여 뒤져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다. 소리였다. 약하지만 분명했다. 찰칵. 이 쓸모없는 바보. 결혼한다고 네가 덜 부담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훌쩍였다. 부드럽게. 부서졌다. 유진. 봉지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플라스틱 용기가 떨어지며 하나가 금이 갔다. 사과들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굴러갔다. 그의 몸이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췄다. 잠시, 딱 한순간 그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의 마음이 잔혹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여성스럽고 차가웠다. 왜 항상 모든 걸 망쳐야 하는 거야? 그건 혼란이 아니었다. 그건 학대였다. 그는 문에 도착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손바닥 아래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집의 모습과 차가운 공기가 격렬하게 부딪혔다. 디자이너 가구들, 반짝이는 타일들, 내 명용 식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벌을 받은 아이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유진이 있었다. 아들의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으며 턱선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키 큰 남자 유진의 장인 박찬호가 그를 압도하는 듯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치 다시 공격할 태세라도 된 듯 손을 반쯤 치켜든 채였다. 방 한쪽 끝에는 유진의 아내 민영이 부엌 카운터 옆에 팔짱을 끼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 옆에는 명우가 처음 보는 여자, 아마도 어머니였을 여자가 마치 연극 무대에 서 있는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명우가 움직일 때까지. 그는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공포와 죄책감, 분노가 뒤섞인 그 얼어붙은 순간 한 가지 진실이 그에게 분명해졌다. 그들을 절대 믿지 말았어야 했다. 아들을 절대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일지라도. 제2막 진실을 비추는 빛. 제2장 빛은 진실을 드러낸다. 장면 3 고통스러운 현실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거실의 공기는 싸늘했고 정적은 살을 에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진. 그 옆에서 여전히 분노로 눈을 치켰던 장인 박찬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멀찌감치 서 있는 며느리 박민영과 그녀의 어머니. 표정 하나 흔들림 없는 그들의 모습은 이곳이 더는 집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런 놈이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와선 사위라고 부르기도 창피해. 장인의 발이 유진의 옆구리를 슬쩍 차며 다시 말이 쏟아졌다. 그 순간 한 걸음, 두 걸음. 묵직한 구두 소리가 울렸다. 그 누구보다 차분한 걸음이었다. 윤명우는 아무 말 없이 유진 곁에 다가가 조용히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자, 유진아. 그 한마디에 유진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일까. 윤명우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꺼낸 서류 하나를 거실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올려두었다. 이 집, 제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차분하지만 냉기 서린 목소리. 박찬호는 순간 당황한 듯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무슨 짓입니까, 사돈? 제 아들을 폭행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건 훈육입니다. 모자란 애들은 강하게 다뤄야 하니까요. 그 순간 윤명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모자란 애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모두의 숨이 멎는 듯한 침묵. 윤명우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짐 챙겨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간다. 유진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장면 내 서울행 열차 남겨진 상처기차는 서울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차창 밖은 어두웠고 객실 안은 적막했다. 유진은 자리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윤명우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그저 조용히 아들을 안았다. 잠든 줄 알았던 유진이 갑자기 중얼거렸다. 아빠, 나 진짜 너무 바보 같지? 윤명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유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폰도 장인어른이 가져가셨어. 내가 쓸 줄도 모르니까 그냥 맡긴다고. 근데 맨날 협박 메시지 오고 돈 보내라 그러고. 그 순간 윤명우의 눈빛이 바뀌었다. 전직 검사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유진의 가방을 열어 폰을 꺼냈다. 잠금 화면은 유진의 생일. 너무 순진하고 단순한 비밀번호. 열린 화면 속에는 수많은 메시지. 대출 요청, 협박, 욕설. 심지어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사진들. 유진의 팔, 얼굴, 목에 남은 상처들. 셀카 형식으로 찍힌 듯한 사진들. 어디엔가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것일까? 윤명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진아, 앞으로 아무도 너를 때리게 두지 않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날 밤 윤명우는 다시는 잠들지 못했다. 제3막. 판을 뒤엎다. 제3장. 게임의 판도를 바꾸다. 장면 5. 호랑이 굴로의 귀환 겨울. 새벽 공기는 매서웠다. 기체에서 내린 윤명우는 검은색 롱코트를 여며 입고 천천히 대전 빌라 골목을 향해 걸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드라이버, 소형 카메라, USB 리더기, 그리고 오래된 검찰 노트. 마치 전장에 나서는 수사관처럼 준비는 완벽했다. 빌라 현관문 앞, 도어락 비밀번호는 변하지 않았다. 비빅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윤명우를 맞이했다. 집 안은 너무도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불쾌했다. 생활의 흔적보단 가식과 통제가 만든 전시장 같았다. 거실, 주방, 화장실까지 빠르게 훑은 후 그는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한쪽 벽장 뒤에 작게 숨겨진 문고리를 발견했다. 비밀의 방, 끼익, 문이 열리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밀려왔다. 그 안에는 유진의 어린 시절 흔적들이 무참히 버려져 있었다. 낡은 장난감, 찢어진 그림책, 구겨진 사진들, 그리고 구석에 처박힌 결혼식 액자. 유진의 인생을 쓰레기처럼 취급한 공간. 윤명우는 무릎을 꿇고 액자를 조심히 꺼냈다. 액자 뒷면엔 찢어진 사진이 덧붙여져 있었고 그 밑에는 유진의 이름으로 발급된 미상 계약 서류 한 장이 있었다. 이건 뭐지?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누가 돌아왔나? 창문을 슬쩍 열고 내다보니 박민영. 유진의 아내가 무표정하게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윤명우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USB를 CCTV 기기에 꽂고 최근 일주일치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그러고는 방 안조명 아래 유진이 남긴 그림 일기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문장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공포로 그어진 검은색 크레용 선들. 어떤 날은 사람 모양이 쓰러져 있었고 어떤 날은 벽에 도와줘라고 휘갈겨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문득 거실 쪽에서 삐삐, 도어락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USB를 빼들고 빠르게 창문으로 향했다. 다행히 창밖은 비상계단. 살며시 열고 몸을 날렸다. 유진아, 아빠가 여기까지 왔다. 그 순간 거실 안쪽에서 박민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갑 어디 갔지? 이상하네. 창문도 왜 열려있지? 윤명우는 계단 아래 그늘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모든 증거는 손에 들려 있었고 이제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다. 장면 6. 판을 뒤엎는 대면 며칠 뒤 대전 상생 네트워크 본사. 겉보기엔 성공적인 기업처럼 보였지만 안은 욕망과 사기로 가득 찬 곳. 윤명우는 정장을 입고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었다. 박찬호는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사돈, 여긴 어쩐 일로? 윤명우는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증거를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놨다. USB, 계좌 명세서, 유진의 일기 복사본, 음성 녹취 일부. 박찬호는 처음엔 웃음을 지었지만 점차 그 웃음이 사라졌다. 이걸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윤명우는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가 책상 위에서 깜빡이며 재생을 시작했다. 그런 바보는 뭐든 사인하지. 걔네 부모 돈만 보면 돼. 자신의 목소리였다. 박찬호는 그제야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명우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 윤명우 박찬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제3악 폭풍 후의 새벽 4장 폭풍 후 이후의 새벽. 장면 7. 판결과 회복 눈발이 흩날리는 초겨울의 어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였다. 오늘은 상생 네트워크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일. 박찬호, 박민영 그리고 그녀의 오빠에게 내려질 법의 심판이 드디어 내려지는 날이었다. 피고 박찬호, 징역 8년. 피고 박민영, 징역 4년 6개월. 피고 박민영의 오빠 박지훈, 징역 5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 한켠에 앉아있던 윤명우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싸움은 끝났고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진의 회복,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낮은 언덕 위 작은 주택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유진은 여전히 밤에 자주 깼다. 갑작스런 소리에 움찔했고 낯선 사람을 보면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공포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주말마다 심리 상담을 받았고 상담사는 말했다. 유진 씨는 단순한 외상이 아닙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분들에게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갑니다. 회복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윤명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6개월.
어쩌면 몇 년. 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는 결심했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미루고 유진 곁을 지키기로. 새로운 시작 3달 후 윤명우는 지적 한계인 권익보호센터를 설립했다. 법률 지식, 검사 시절의 인맥,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통찰이 모여 탄생한 곳이었다. 이곳에선 법률 상담, 심리치료, 일상보호 지원 모두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그 중심에는 유진이 있었다. 유진은 처음엔 망설였다.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빠. 넌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그건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능력이란다. 그리고 그렇게 유진은 센터의 가장 특별한 상담자가 되었다. 장면 8. 첫눈 아래의 약속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다. 작은 마당에 유진과 윤명우가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이 쌓이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번졌다. 잠시 후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젠 괜찮아요. 윤명우는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봤다. 유진의 눈엔 맑은 빛이 돌고 있었다. 그 빛은 두려움도 의심도 슬픔도 아닌 안정과 감사였다. 그래, 이제 괜찮구나. 그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은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그들 위로 내리고 있었다. 마지막 내레이션, 아무도 내 아들을 바보라 부를 수 없다. 아무도 그 착함을 이용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다. 전직 검사이자 정의를 다시 움직인 한 사람이다.